안녕하세요. 오늘 약 50분 동안 고등학교 수학 공부 현실로 부딪히기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된 고명찬입니다. 이 방송 제목이 EBS 스타 강사 특강이죠. 근데 저는 스타 강사가 아닙니다. 이 평범한 여러분이 보시는 고등학교 수학 교사고요. 그러니까 원래 저는 이제 학원에서 그 올림피아드 수업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뜻이 있어서 이제 공교육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산 동산 고등학교에서 근무를 하다가 2010년부터 이제 하나고등학교에서 이제 1기, 2기, 3기 졸업을 시켰고요. 그동안 3학년 담임을 하고 진학 부장을 하고 이제 올해는 이제 1학년 부장을 맡았어요. 그래서 수학을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많이 힘들어하는 친구를 지근해서 보았고요. 이제 어떤 도움이 되는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강의 섭외가 들어왔을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한 번 정도는 이런 자리를 통해서 교직 경험에서 얻었던 어떤 수학 공부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 좋은 기회구나 라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좀 과격하게 반응을 보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일반적으로 범하는 잘못된 수학 공부 방법이 있어요. 이걸 제가 말하는 것보다 여러분 또래 친구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한번 볼까요? 선생님, 수능 특강 수투 11말 다 풀었는데 잘한 건가요? 네, 이런 말을 3학년 학생이 많이 듣습니다. 연계 교재가 발간되기까지 기다리다가 딱 발간되면 그냥 집중해서 풀죠. 단 며칠 만에. 그리고 와서 다 풀었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 수업을 하면 흥미를 별로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시험을 치면 평균이 50점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상하죠. 본인은 다 풀었다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의 중후반부에 다시 한번 어떤 교재를 다 풀었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할게요. 자, 다음 보여주세요. 선생님, 저는 다양한 문제를 경험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문제집을 8건 정도 풀었는데 제가 풀지 않은 문제집에서 문제가 나올까 봐 걱정돼요. 자, 이거는 1학년 학생들이 많이 범하는 잘못입니다. 제가 1학년 부장을 오래 맡으면서 이제 면학실에서 공부하는 책을 한번 봤어요. 처음에 한 달 전에는 책이 다 달랐어요. 다. 근데 이게 한 2달 정도 지나니까 책이 다 비슷해져요. 책꽂이 있는 책이. 그러니까 뭘 말하는가 하면은 내가 풀어보지 않은 문제집이 저기 있네. 그러니까 친구가 푸는 문제집을 가만 보면은 내가 풀어보지 않은 문제가 꽤 있는 거예요. 불안하죠. 저기서 내가 풀어보지 않았는데 저기서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내면 어떡하지? 되게 마음이 불안해지죠. 그래서 그 문제집을 몰래 사서 막 풉니다. 급하게. 그죠? 그러니까 문제 풀이가 되게 이렇게 문제집 양이 많아지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풀기는 많이 풀었는데 정말 본인이 완벽하게 소화하는 문제집이 되게 적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딱 치르면은 푼 적이 있다 흉내를 냈는데 막상 정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집을 많이 풀 필요는 사실 없다. 이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다? 내가 풀어본 문제가 나오면 풀 수 있고 뒤집으면 뭐죠? 풀어보지 않은 문제가 나오면 나는 어려울 거야 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근데 수학은 뭐다? 풀어보지 않은 문제에 대한 내가 풀 수 있다는 자신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집을 많이 풀 필요가 없다. 내가 새로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자신감이 되게 중요하다. 자, 다음 보여주세요. 선생님, 수학의 본질은 생각하는 힘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계산하는 연습을 하고 싶지 않아요. 수학은 생각하는 힘이죠. 참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시키면은 되게 싫어해요. 선생님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건데 왜 시켜요? 되게 싫어하는 거죠. 특히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문제집을 풀 때 본인이 풀었어요. 풀었는데 답이 틀렸어요. 그 분명히 틀린 거예요. 학생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이건 내가 아는 건데 잠깐 실수를 한 거야. 풀 수 있는 거야 라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해설을 보고 내가 생각한 거랑 비슷한데? 라고 확인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분명히 틀린 거예요. 그거는. 이게 시험 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1번 쉽죠.
시험 봤죠? 얼마 전에? 1번 쉬웠어요. 넘어갑니다. 2번, 3번 넘어가다가 이제 분명히 내가 본 문제고 비슷하게 풀었는데 답이 없죠. 약간 당황되죠. 그죠? 근데 뭐합니까? 처음부터 다시 한번 풀어보죠. 또 답이 없어요. 이거 헉 하고 일단 스킵. 일단 넘어갑니다. 그러다가 쭉쭉 넘어갔는데 주관식 넘어왔어요. 단답형을 풀었어요. 서술형을 쓰는데 끝내고 나니까 한 15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중간에 넘어간 문제가 몇 개나 있죠. 한 방 6개 있어요. 이제 떨리죠, 이제부터. 덜덜덜 떨고 막 마음이 급해지면서 푸는데 답이 계속 보이질 않죠. 이제 뭐합니까? 막판에 신에게 운명을 맡깁니다. 그렇죠. 막 찍죠. 그래서 운이 좋으면 잘 나오고 안 나오면 떨어지는 거고 그런 식이죠. 그게 다 근본적으로 뭐다? 계산량이 부족해서입니다.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계산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수학과가 되기 위해서 수학 배우는 거 아니죠. 분명히 일정량의 계산량은 되게 중요하다. 반드시 계산을 해서 마무리 짓는 연습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 말을 강조하고 싶어요. 다음 보여주세요. 저는 고1인데 기출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모조리 다 풀어보고 있어요. 저 잘하는 거 맞죠? 기출문제.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하는 기출문제라는 것은 11월 대학 수학력 시험 기출문제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난이도를 맞추기 위한 9월 평가원 문항 그리고 6월 평가원 문항. 이 기출 문제들은요. 대한민국 최고의 교수가 모입니다. 그걸 검토하기 위해서 경험이 많은 교사들이 같이 모여서 한 달을 투자해서 만드는 문제입니다. 이 한 문제가 비용이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문제가 나온다는 건 1년에 몇 번 되지 않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문제들을 한 7, 8년을 쭉 모아가지고 어떤 문제집을 내죠. 그리고 단원별로 이렇게 유형화하죠. 그러면 굉장히 하나의 좋은 문제집이 만들어지죠. 그죠? 그러면 강사 입장에서는 그만한 좋은 소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강의력이나 어떤 문제를 유형화해서 설명하기에 그만한 좋은 소재가 없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할까요? 그죠? 강의를 한 번 하기 위해서. 그 강의를 듣고 있으면 정말 유형화가 잘 돼 있고 마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을 것만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죠? 근데 막상 본인이 풀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더군다나 1학년 학생들이 제일 큰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마음이 급해가지고 선행학습을 많이 합니다. 부모님의 뜻이 그게 크겠지만. 근데 선행학습을 어느 정도 가게 되면 바로 기출문제를 풀려고 그래요. 본인뿐만이 아니라 강사 자체가. 그래서 이거를 본인이 풀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풀이를 보거나 설명을 들어서 이해를 하고 계속 넘어가는 거죠. 근데 정말 좋은 문제였는데 이거를 본인 스스로 풀어서 내 실력을 올렸어야 되는 건데 그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제 경험으로는 약 한 2학년 2학기가 제일 정확합니다. 그 전에는 절대 기출문제를 미리 풀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나 빨리 풀고 있어요. 본인이 풀지 못하는 상태에서 강의를 듣고 이해하는 거로 만족하고 마치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을 하다가 나중에 뒤에 학년이 올라가서 기출문제를 풀면 감흥이 없죠. 이미 한번 풀었던 거고 이거 어떻게 풀었더라? 과거에 풀었던 기억을 자꾸 되살리려고만 하죠. 굉장히 큰 실수를 범하는 겁니다. 특히 1학년 학생들 지금부터라도 기출문제를 너무 빨리 풀지 마라. 자, 다음 보여주세요. 저는 다음번에 복습을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모두 다 필기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자, 이거 어때요? 본인의 생각을 한번 보세요. 교사 생활을 하다 보면 특히 여학생들 앞에 딱 앉아가지고 초롱초롱 뜨고 정말 저의 숨소리까지 필기를 합니다. 진짜 정말 딱 보고 막 필기를 하는 거죠. 저 속으로 생각해요. 저 친구가 나중에 집에 가서 저거 볼까? 딱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은 필기를 열심히 하는 학생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죠? 내가 저거를 필기 과정을 다 적어서 나중에 집에 가서 예쁘게 다시 옮겨 적어서 혼자 봐야지 라고 마음을 먹자. 그죠? 집에 가서 정말 예쁘게 필기합니다. 막 색깔 칠하고 형광펜 칠하고 막 칠하죠. 이렇게 딱 보면 어때 이제? 뿌듯하죠. 아 좋다. 덥습니다. 그 다음 안 보죠. 그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그거 풀이를 보고 이해하고 암기하려고 듭니다. 왜? 중간고사, 기말고사 나올 거니까. 그럼 막 암기합니다. 이제 풀이를. 시험 치면 어때요? 비슷했는데
분명히 교사는 중간에 바꿔놓거든요. 답이 잘 안 나오거든요. 괴롭죠. 난 열심히 필기했고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시험 치면 잘 나오질 못하는 거죠. 필기는 다 할 필요 없습니다. 교사가 풀어주는 거에서 내가 몰랐던 아이디어나 핵심적인 아이디어만 체크해 두면 됩니다. 그 아이디어를 보고 나 혼자 공부할 때 아이디어만 보고 다시 풀어야 됩니다. 다시 풀어서 결과가 꼭 나와야 돼요. 그렇게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은 이루어진 필기를 보고 암기하려고 들고 흉내만 내려고 하다 보니까 정작 짧은 시간 내에 풀면 못 푸는 겁니다. 그래서 필기를 너무 목숨 걸고 하지 마라. 예쁠 필요 없다. 아주 러프하게 필기를 해도 핵심적인 아이디어만 적어두면 내가 공부하는 데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 그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 봅시다. 선생님, 대입에서 중요한 건 수능 아닌가요? 구술, 논술은 저랑은 상관없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3학년 혹시 있나요? 어떻게 생각해요? 수리 논술이나 심층 구술은 여러분이 외면해도 되는 건가요? 어떤가요? 현실을 봅시다. 약 35%가 정시 수능이죠. 65%는 수시입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정시 같은 경우는 재수생이 있죠. 반수생도 있고 N수생이 있죠. 다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수능 문제에서는 어쩌다 한두 문제 틀리면 어때요? 대학이 바뀌어버리죠. 이거에 모든 걸 다 걸 수 있을까요? 되게 잘못 생각하는 거죠. 다 잡아야 됩니다.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후반부에 제 나름대로의 어떤 대안에 대해서 소개를 할게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이 보신 것이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범하고 있는 잘못된 수학 공부 방법입니다. 본인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나요? 어때요? 네. 그러면 대안이 뭐냐? 교사마다 생각이 다릅니다. 이거는 제가 교사를 하면서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다라는 저 나름대로의 대안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수학 개념 정말 많은 말을 들었죠. 개념과 공공, 뭐 개념과 무슨 수학 책도 있고 학원도 있고 엄청나게 많죠. 수학 개념이 제일 중요하죠. 그죠? 되게 똑똑해 보이는데 수학 개념이 뭐예요? 어렵죠. 정말 수학 개념이라는 말 많이 들어왔잖아요, 우리가. 정작 수학 개념이 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는 정의 내리기가 되게 어려운 겁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도 저의 경험인 거예요. 제 경험에 의해서 말하는 거고. 근데 중요합니다. 그죠? 한번 봅시다. 일단 수학 개념은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학생 몇 학년이죠? 2학년요. 그럼 질문 하나 할게요. x 3승은 1에 한 학원이 오메가예요. 들어봤죠? 그죠? 그 오메가에 대해서 한번 아는 대로 설명 한번 해봐요. 질문을 받아서 되게 당황스럽겠지만 여기 앉아있는 대부분이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되게 당혹스럽습니다. 이거는 1학년 1학기 때 2차 방정식 단원에서 배우고 복소수를 배웠다면 여러분이 정말 많은 문제를 풀었던 거예요. 많은 문제를 풀었습니다. 심지어는 중학교 때부터 엄청나게 풀었던 거예요. 막상 말로 하라고 그러면 턱 말문이 막힙니다. 정말 본인이 수학 공부를 했다, 내가 뭔가를 배웠다, 말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롤의 정리, 그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표현값 정리, 말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개념을 기본적으로 잡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수학은 기호의 잔치죠. 교과서를 보면 어때요? 수학을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이건 외계 암호죠. 그죠? 온갖 기호가 나옵니다. 그 기호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그 기호를 쓸까에 대해서 이해가 돼야 됩니다. 더 뒤집으면 실력이 올라가면 뭐다?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거를 내 스스로의 수학 기호로 표현도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야 논술도 가능해집니다. 그죠? 한번 이 간단한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여주세요. 자, 다음에 예를 볼까요? d제곱 y dx제곱, 많이 본 기호죠? 이것은 자, y는 f 더블 프라임 x, 주어진 y는 fx의 이계 도함수를 의미하고 있죠. 자, 우리가 가장 익숙한 기호가 뭡니까? dy dx, 즉
자, y는 fx의 1개 도함수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 x에 대한 함수를 자, 한 번 더 미분을 해라. 어떤 변수에 대해서? x라는 변수에 대해서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간략하게 쓴 것이 자, y라는 함수를 2번 미분하세요. 근데 어떤 변수에 대해서입니까? x라는 변수에 대해서 2번 미분하세요 라고 기호화시킨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예를 보여드렸어요. 저 간단한 예가 정확하게 이해가 돼야 매개 변수 함수의 미분법, 합성 함수의 미분법 다 기호로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그냥 d제곱 y dx제곱은 이게 도함수야 라고 그냥 넘어갈 게 절대로 아닙니다. 왜 저런 기호를 썼을까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학 개념과 수학 공식은 같은가요? 어떤 학생에게 물어보면 수학 공식을 다 외우고 있으면 수학 개념을 안다라고 말을 합니다. 더군다나 그런 조그만 책자가 나오죠. 수학 개념집, 수학 공식집. 그걸 달달달 외우면 이 학생이 수학 개념을 안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수학 공식 알면 개념을 아는 거예요? 묻고 싶어요. 수학 공식을 다 외우니까 잘 풀려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이거 봅시다. 아까 말했죠. x3승은 1에 한 허근이 오메가다. 그나마 공부를 하는 친구들은 어때요? 이 공식 달달달 암기를 합니다. 그나마 공부하는 친구는 조금 더 하면 이제 어떻게 하죠? 그 말을 하죠. 1을 넘기면 x3승 빼기 1은 0이고 인수분해하면 x 빼기 1 곱하기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이 되고 1은 실근이고 허근은 결국 뭐다?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의 근이 허근이다. 그래서 끝에 게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 성립하게 되고 첫 번째 거 오메가 3승은 1이 되죠. 해이기 때문에.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중간에 두 결과가 나오죠. 설명할 수 있으면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죠. 맞습니까? 이것까지 끝냈다. 그러니까 공식을 내가 암기하고 있고 공식의 유도 과정까지 이해를 했다. 그럼 개념을 아는 걸까요? 한번 봅시다. 자, 오메가 문제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문항입니다. x3승은 1의 한 허근이 오메가다. 이 말을 보는 순간 여러분은 바로 뭐가 떠오르죠? 자, 오메가 세제곱이 얼마? 1이 되고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플러스 1이 얼마? 0이다. 라는 공식이 바로 머릿속에 떠오를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공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푸는 거죠. 먼저 오메가 3승이 1이기 때문에 오메가를 100번 곱했다라는 것은 실제로 몇 번 곱한 것밖에 안 됩니까? 오메가를 3번 곱하고 다시 33번 곱하고 오메가를 곱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다? 오메가를 한 번 곱한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어져 있는 오메가 100제곱 더하기 오메가 100제곱 분의 1이라는 것은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로 간략화되어지죠. 근데 주어진 식에서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라고 그랬죠. 양변은 무엇으로 나눈다? 오메가로 나누게 되면 오메가 더하기 1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이 0이 되어서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이 얼마나 나온다?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마이너스 1입니다. 이 문제를 이렇게 기계적으로 푼 다음에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우리가 금방 써먹었던 여기 오메가 3승이 1이라는 사실과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플러스 1이라는 사실이 과연 우리한테 무엇을 의미할 것인가? 즉 차수가 큰 것이면 무조건 오메가 3승에 1을 집어넣어서 어떻게? 차수를 줄어들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메가에 가는 차수가 아무리 크게 주어져 있다 하더라도 차수를 뭐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이용해서 차수를 1차 이하로 떨어뜨린다는 것이 이 문제의 기본적인 개념인 것입니다. 아까 말했던 그 공식에서 근본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은 그겁니다. 차수가 굉장히 높이 주어져 있는 오메가에 관한 다항식을 그 공식을 이용해서 1차 이하의 식으로 떨어뜨린다는 게 공식의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기계적으로 풀었단 말이죠. 이게 누구나 풀 수 있어요, 이거. 근데 이 문제를 푼 다음에 그걸 요구하는 의미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 입장에서는 출제자 입장에서는 계속 이 부분을 물고 늘어지는 거죠. 좀 어렵게 바꾸고 싶다? 어떻게 바꿔요 이제? 아까 말했던 FN이라는 정의를 더 어렵게 만드는 거죠. 더 어렵게. 자, 그러니까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통해서 계속 그 말을 하고 싶어요. 공식을 알미
절대 개념을 알미 아니다. 분명히 다른 거다. 공식은 일단 외우는 거 맞다. 쓸 수 있어야 된다.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다음 뭐다?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이 개념이 가지고 있는 공식이 가지고 있는 정말 그 포인트를 정확하게 짚고 있어야 된다. 매 공식마다. 그래야 문제에 적용되어질 때 내가 무엇을 쓸 건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수학 개념을 안다는 것은 내가 외웠던 공식의 의미를 이해하고 쓸 수 있고 그 중에서 써 있는 공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반복적으로 뭐다? 적용시켜서 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 계산한 결과가 답이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점수가 되는 거죠. 사실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이거 말은 쉽게 하고 있지만 저거 잘 되면 누가 수학을 잘할 터인데. 자, 다음입니다. 얼마 전에 제 딸이 시험을 봤어요. 중학교 3학년짜리인데 나름 공부를 잘합니다. 물어봤어요. 고은아, 수학 공부를 하는 거랑 수학을 배운다가 같은 거야? 그랬더니 같다는 거예요. 오빠 같지? 어때요? 수학을 공부한다, 수학을 배운다 같은 거예요? 어렵죠. 제가 다음에 예를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의 하루 시간입니다. 아침에 7시 정도 일어나죠. 그리고 어머니가 전쟁을 치르죠. 막 소리 지르고 막 뛰어나갑니다. 버스 타죠. 졸죠 이렇게. 도착했습니다. 내 머리는 자고 있는데 뭐합니까 이제? 수업하죠. 우리 1교시 어때요? 수업할 때? 선생님도 비몽사몽이죠. 그죠? 막 이상한 말 합니다. 학생도 비몽사몽이죠. 다 같이 비몽사몽이죠. 그죠? 끝납니다. 1교시가. 그럼 머리가 깨면 될 텐데 계속 자고 있죠. 오전 내내 자죠. 막 근데 눈은 뜨고 있는데 머리는 잔다든지 계속 잡니다. 벌써 밥 먹을 시간이 됐어요. 갑자기 잠이 깨죠. 힘이 생깁니다. 밥 먹고 막 뛰어다니죠. 막 아무렇지 않으시. 종이똥 쳐요. 또 수업합니다. 또 졸립니다. 이제 몸이. 그죠? 반응하죠. 그냥 바로바로. 그래서 또 이 오후 시간 내내 졸다가 땡 종치고 청소하고 집에 갑니다. 이제 집에 가죠. 가서 다시 7시부터 수업을 배우죠. 듣고 배우죠. 인터넷 강의를 듣고 배우죠. 맞습니까? 과외를 하든지 또 중간에 적절하게 또 자주죠. 맞습니까? 그리고 이제 집에 오면 11시가 넘죠. 어떡합니까? 이제 가방 딱 던지고 씻고 딱 침대에 누워가지고 SNS를 켭니다. 남학생은 뭐하죠? 게임하죠. 그 모습을 보는 어머니 마음은 표현이 그런데 미치죠. 이제 뭐합니까? 야, 너가 학년이 몇 학년이야? 고등학생인데 뭘 게임을 해? 막 뭐라 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그러죠? 아니 내가 아침 8시부터 지금까지 학교에서 공부하고 학원에서 공부하고 내내 공부만 하다 왔는데 또 공부를 해요? 허이 하고 빵 문 닫고 나가죠. 여러분의 모습이죠. 맞습니까? 근데 왠지 또 불안해지죠. 엄마 말씀이 맞는 것 같죠.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 이제 앉았어 자리에. 그죠? 밤 11시부터 공부를 시작합니다.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죠? 근데 공부가 필히 받으면 한 2시까지 또 하죠. 그러면 아침에 또 8시에 일어나야 돼요. 하루에 뭐다? 한 3시간을 채 못 자는 겁니다. 그거를 일주일 한다? 할 수 있겠지. 여러분 나이 아직 강철이니까. 그죠? 근데 한 달 하라고 1년을 하래요. 못 버팁니다. 체력적으로. 한번 묻고 싶어요. 이 학생은 여러분은 하루에 수학 공부를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아까 밤 11시부터 2시까지 풀타임으로 공부를 해도 3시간이에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영어는 언제 하죠? 국어는, 과학은, 사회는 마음이 되게 조급해지죠. 그죠? 새벽은 다가오고 시계는 계속 가고 있고 할 거는 많고 불안해지는 거죠. 이제 뭐합니까? 자연스럽게 봅니다. 해설을 보죠. 근데 왜냐? 빨리 봐야 되니까. 진도를 빼야 되니까. 해설을 보면서 막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체크하고 막. 그리고 끝났어요. 뿌듯하죠. 마음이 안정이 됩니다. 그때 끝냈으니까. 한번 묻고 싶어요. 이 학생은 수학 공부를 한 건가요? 내내 배우다가 끝났죠. 영어나 국어나 이런 인문계 같은 과목들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많이 보고 대화를 하면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인문계 과목의 특징이에요. 수학이나 물리는 전혀 아닙니다.
배우는 거랑 내가 푸는 거는 전혀 다른 얘기인 거죠. 내가 풀려면 뭐가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해, 시간이. 나 아까 어때요? 하루 생활을 보면 시간이 있나요? 없잖아요. 여러분 죽으라 공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학 공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실은. 다음 봅시다. 바로 이거죠. 수업은 언제죠? 배우는 거 언제예요? 배우는 거 낮에 배우는 거예요. 낮에. 학교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5시 이후에 뭐 하는 거야? 공부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낮에 자고 딴 생각하고 시간 다 보내고, 그죠? 의무방어적으로 학교에 남아있고 5시 이후에 또 배우죠. 그죠? 공부 시간 없잖아요, 도저히. 여러분 가만 친구를 보세요. 어떤 친구를 가만 보면 나랑 똑같이 놀고 공부 안 한 것 같은데 시험 치면 잘 봅니다. 그 친구는요, 수업 시간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어릴 때 공부에 관련된 제일 처음 들은 말이 뭐죠? 예습과 복습이었죠. 예습이 킵니다. 예습을 열심히 한다는 말은 어떤 거냐면 그 다음 날에 선생님이 수업을 할 때 그 선생님이 하는 말이 딱딱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왜? 그 전날 읽었기 때문에. 설사 약간 피곤해서 약간 졸아도 바로 포인트를 잡습니다. 예습이 없게 되면요, 한 번 흐름을 놓치면 그 다음에 못 따라옵니다. 어디를 하는지 모릅니다. 또 바로 자버리는 거죠. 예습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선생님이 말하고자 하는 키는 뭐냐면요, 수업 시간이다. 여러분이 눈 떠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해야 되는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가 여러분 모든 공부의 키입니다. 그게 중학교 때는 그렇게 안 해도 먹혔었지만 고등학생이 되면 불가능합니다. 왜? 한정적인 시간 내에 소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말이죠. 주말마저도 논술학원 가고 인문 논술, 과학 논술, 수학 논술 학원 다니고 또 배우고 있죠. 그죠? 도저히 공부할 생각 없다. 뭔가 그냥 배우다가 끝이 나고 있다. 그게 정확한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말이 어렵죠? 수학 전선을 넓히지 않되 뭐는 고집하지 마라? 다 같이 시작. 수능만을 고집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수학 전선이 뭘까요? 뭐죠? 수능. 뭐가 있죠? 수리 논술, 그 다음 심층 구술. 이게 여러분이 고등학생으로서 전쟁을 치러야 될 3가지 전선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2개의 전선을 무너뜨리고 포기해버립니다. 수능만 하려고 합니다. 근데 다음을 봅시다. 여러분 옛날에 그런 말 있죠. 전국 수석하는 학생 보고 뭐 가지고 공부했어요? 옛날에 이 어머니들은 아시죠? 교과서 가지고 공부했어요. 화가 나죠. 아주 화가 납니다. 근데 그 말이 1.9 맞습니다. 교과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개념서입니다. 요즘 나오는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은요, 저도 수업을 하고 있지만 정말 이 감탄사가 나옵니다. 정말 문제를 잘 만들었어요. 창작 문제적으로는 최고입니다. 이 2가지는요, 잘 활용을 하면 여러분 수능과 논술과 심층 구술을 같이 깰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어때요? 수능 문제 풀다 보면 기니디 나오죠. 기억연대가 합답형. 저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원래는 심층 구술 문항 한 15분 내지 20분짜리죠. 문제 하나에 새끼 문제가 한 3-4개 나옵니다. 서울대학교는 그런 문제가 한 2개 정도 나오죠. 그 30분을 줍니다. 그러니까 한 15분 내지 20분에 풀어야 되는 문항을 축소시킨 거예요. 그거를 60분으로 키운 게 논술입니다. 묻고자 하는 건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 15분, 20분짜리를 5분짜리, 아무리 어려도 5분이어야 되니까 5분 내로 만들다 보니까 기억연, 지거처럼 찾는 문제를 바꿔놓은 게 그게 수능 문항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냐면은 기억연, 지가 나옵니다. 기억 좀 쉽죠? 했어요? 니언, 니가 헷갈려요? 조합을 밑에 기억인데 보기 보고 조합을 만들죠. 그죠? 경험력을 팍 찍죠. 나름대로 좋은 방법입니다. 그것도 쉬운 게 아니죠. 그죠?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맞는 명제를 정확하게 증명을 해보고 틀린 명제는 뭐다? 발레를 찾아보고 그게 바로 수리논술과 심층구술의 기본입니다. 아까 선생님이 기호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교과서에 나와 있는 모든 기호 다 한번 써봤습니까? 모든 증명 다 해봤나요? 그거 다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그 교재에 있는 기억연, 디거 문제 다 증명해봤나요?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아까 인터뷰에서 10일 만에 다 풀었어요. 순 거짓말이죠.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푸는 거는.
그게 한 달 이상이 걸립니다. 아무리 많이 해도. 그렇게 완전하게 정확하게 끝내야 70% 수능 연계 교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출제자들은 그렇게 출제를 하게 되거든요. 기억 연계가 다 증명해보고 거기서 문제를 변호시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거든요. 문제집을 다 풀었다는 건 뭐다? 지금처럼 모든 걸 써보고 모든 걸 증명해보고 다 발레를 찾아보고 다 해봐야지 그 문제집을 푼 겁니다. 그게 수능 논술 준비입니다. 자, 여러분 친구랑 게임 얘기하죠. 그죠? 멋진 연예인 얘기를 해요. 근데 수학 문제 가지고 대화해본 적 있습니까? 없죠. 이런 말을 해서 뭐하지만 제가 근무하는 학교는 정시 빼고요. 수시로만 200명 정원에 50명 이상이 서울대를 갔습니다. 이 친구들이 한 달 한 번 집에를 가기 때문에 사교육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얘들은 밤에 뭐 하냐면요. 특히 3학년 학생들 일과 후에 우리가 교과교실을 개방시켜 놓습니다. 거기서 신청을 해서 들어가서 계속 수학 문제가 서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있잖아요. 종이에 나 혼자 조용히 문제를 생각하면서 풀 때랑 이거를 말로 대화할 때는 차원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말로 누구의 설명을 들었을 때 바로바로 머리가 반응을 해야 되죠. 그죠? 내가 푼 문항을 설명할 때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되는 거죠.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게끔. 이게 어떻게 힘을 발휘하냐면은 서울대 심층 구술에서는 문제 꽤 어렵습니다. 그 문제를 100% 풀고 들어가는 그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냥 풀다가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교수님이 중간에 말을 겁니다. 학생 이러이러 하면 안 될까? 평상시에 말을 많이 하는 친구들은요. 그 말을 들으면 바로 이해를 합니다. 바로 머리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계속 문제 풀던 친구는요. 말을 들으면 벙찝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멍하니 있다가 그냥 나옵니다. 아무리 간단한 문제라도 친구랑 말을 하세요. 수학 공식 쓰는 거랑 뭐다? 말하면 차원이 달라집니다. 말을 하면 내 귀에 들리죠. 훨씬 더 오래 남게 되고요. 훨씬 정확해집니다. 이게 심층 구술의 가장 기본입니다. 말로 수학을 하세요. 친구들이랑. 남자 연예인 얘기하지 말고. 틈틈이 해야 틈틈이. 한데 주로 수학 얘기를 하세요. 자, 수능만을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그나마 가고 싶어하는 상위 13개 대학의 정원은 약 42,000명입니다. 그죠? 여러분 13개 대학 외에는 관심이 없죠? 그렇죠? 어때요? 수능 마이너스 568 현 고3에서 보면 작년부터 줄었죠? 계속 줄 겁니다. 계속. 수능 문제는 더 쉬워질 것이고 더 자격 고시화 될 것이고 1학년은 설마라는 수준까지 떨어지게 될 겁니다. 계속 줄어들 거예요. 수능은요. 학생부 종합 어떻죠? 거의 1,000명이 늘었습니다. 매년마다 1,000명 가까이 늘고 있습니다. 계속 늘 겁니다. 학생부 효과 역시 늘 겁니다. 논술 줄었죠? 자, 최상위 대학에서 논술을 버릴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스카이 논술을 잘 못 버립니다. 왜냐하면은 60분 정도를 치러야 최상위권에서 변별도 학생의 능력이 보입니다. 그것이 있어야지만 본인들이 안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뽑겠다는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논술을 줄지는 모르지만 최상위권 대학은 줄일 수가 없습니다. 버팁니다. 끝까지. 그리고 특기자, 과학, 수학, 인재, 예술, 언어 특기자, 인문 특기자 역시 최상위권 대학은 살립니다. 왜? 말 그대로 최상위 대학이니까. 이거는 누군가를 붙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를 떨어뜨리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표를 보시고도 수능만을 고집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문제가 쉬워졌어요. 사실은 훨씬 쉬워졌습니다. 충분히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이나 여러분이 풀고 있는 어려운 문제집을 증명해보고 꼼꼼하게 풀므로써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렇게끔 문제를 내고 있어요. 대학에서. 왜? 외부의 압력이 있고 워낙에 많은 이 조율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가능합니다. 선생님도요. 대학들에서 풀었던 문제에 대해서 많이 검증이 들어옵니다. 한번 봐달라고.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신감을 가져도 되고요. 수능만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자, 특히 서울대는 뭐다? 특기자 전형과 종합 전형이 섞여 있습니다. 1단계는 종합 전형으로 서류를 뽑고, 그죠?
2배수 내지 2.5배수를 뽑은 다음에 2단계 때 그 심층 구술 면접 시험을 치릅니다. 자, 현재 1학년 손들 1학년. 1학년은 앞으로 대학 입시가 여러분이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바뀔 겁니다. 대변혁이 있습니다. 이미 뭐가 예고됐죠? 영어랑 한국사는 절대평가 확정이 됐죠? 그죠? 수학도 절대평가를 해야 된다는 주장이 굉장히 큽니다. 이거를 이때 할 거냐? 좀 뒤에 할 거냐의 차이지 근본적으로 수학조차도 절대평가로 하기 위해서 방향성을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학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능이 변별도가 없고 학생 선발하는데 지표를 활용하기가 어려워질 터인데 계속 수능을 고집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뭐가 바뀐 겁니다. 수학 공부 방법을 올바르게 가지 않으면 대단히 위험합니다. 자, 평소 공부를 뭐다? 실전처럼 해라. 실전으로. 자, 선생님은 수업할 때요. 단원이 끝날 때마다 매 단원이 끝날 때마다 반드시 나는 뭐 한다? 저는 그 부교재의 연수 문제를 쌤 타이핑을 칩니다. 해서 스피드 평가, 그 스피드 평가라고 해서 딱 똑같은 문제를요 10분 동안 풀게 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탄성이 나와요. 탄식. 분명히 본인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딱 풀면 틀려요. 똑같은 문제였는데 옆에 책에는 동그라미 쳐져 있는데 시험 치면 틀립니다. 우리의 두뇌가 반응하는 방법이 전혀 달라집니다. 그냥 내가 마음 편하게 책을 풀 때랑 딱 그걸 시험 정식으로 바꿔서 시간 재고 풀 때는 머리가 반응하는 게 전혀 달라집니다. 손도 달라지고요. 느낌이 전혀 다릅니다. 반드시 뭐다? 어떤 책을 배운 다음에 꼭 끝에는 뭐다? 연습 문제를 페이퍼로 만들어서 시험을 치르세요. EBS 교재를 보면 홈페이지에 파일이 올라와 있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인터넷 한번 뒤져보세요. 한글 파일로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거 조금만 신경 쓰면 바로 문제화 할 수 있죠. 프린트해서 공부하세요. 혼자 공부할 때. 전혀 느낌이 다르고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올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때요? 벡터를 배웠다. 내적을 배웠다. 기출문제 쭉 모아놓고 연도별로 분리해놓고 유형별로 분리해두죠. 저는 개인적으로 유형학습 대단히 위험하게 봅니다. 강사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건데 학생들은 유형학습을 맹신하고 있어요. 왜? 들으면 명쾌하거든요. 바로 딱 잡히니까. 그런데 시험 문제를 풀면 잡히지 않습니다. 복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섞여버리기 때문에. 이 문제들이 섞였을 때 또 전혀 달라집니다. 벡터 나오다가 갑자기 뭐가 나온다? 확률이 나와버리고 경우수가 나와버리고 통계가 섞여버리게 되면요 완전히 또 문제가 달라져 버립니다. 이거를 또 시험 정식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 언제 할 수 있죠? 이거? 주말에 또 학원 가서 막 배우려고 하지 말고요. 저거를 시험지화해서 어머니 보고 해달라고 그러세요. 어머니 집에서 운전하지 마시고 저걸 어머니 해주면 되게 좋습니다. 저거를 만들어줘서 프린트를 뽑아서 주말에 한번 풀어봐. 이거를 주말마다 최소한 3개는 풀어야 됩니다. 15개의 문항을 한 30분으로 끊어서 3개를 풀어요. 3개를. 매 주말마다. 그게 대단히 큰 도움이 됩니다. 자, 100 더하기 10입니다. 저기서 의미가 뭘까요? 100m 달리기 선수가 내 최고 기록이 12초인데 매번마다 12초만 뜁니다. 이 12초의 벽을 깨기 위해서는 정말 숨이 차서 죽을 만큼 더 뛰어야 12초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뛰다가 힘들면 다시 돌아와 버립니다. 절대 12초를 넘을 수가 없죠. 어느 순간 정말 숨이 터질 것 같은 걸 참아서 그 벽을 깰 때 11초대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죠?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풀 수 있는 문제가 100이에요. 여러분은 공부를 많이 하는 것 같지만 항상 100만 풀고 있습니다. 110이 나오게 되면 풀다가 막혔을 때 반드시 질문하던가 해설을 보던가 다른 루트를 통해서 중간에 접어버립니다. 제대로 110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한 번 110을 간 순간 그 다음부터는 갈 수 있습니다. 그게 수학이에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 능력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 110을 올리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시간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한 문제를 위해서. 근데 그게 어느 순간 탁 튀는 겁니다. 이게 110이 120이 되고요. 120이 130이 되는 거예요. 그게 대단히 중요한 수학 공부 자세입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 공부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뭐가 확보가 돼야 된다? 시간 확보가 돼야 된다. 그럼 뭐를 알차게 보내야 된다? 학교 수업을 알차게 보내야 된다. 그래야 영어나 수학이나 영어나 과학이나 다른 과목이 공부할 시간이 확보가 되어지고 수학을 차분하게 시간 투자를 해서 나만의 결론을 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게 근본입니다. 자, 굉장히 많은 말을 했고요. 짧은 시간 내에 너무나 많은 말을 하니까 좀 지칩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제가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은 이 말입니다. 교사를 오래 했죠. 그런 말 많이 듣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열심히 수학 공부를 하면 성적이 오를까요? 참 마음이 아픈 말입니다. 지금 잊혀지지 않는 것은 이제 그 친구가 26살이 됐습니다. 국어 영어는 항상 1등급이었어요. 2010년도 수능을 본 친구인데 2010학년도 2009년 겨울에 봤죠. 국어 영어는 항상 1등급인데 수학을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친구였는데 4등급이 나와요. 4등급이. 정말 열심히 했는데 얘가 이제 수능에도 1, 4, 1이 나왔어요. 그때 수학이 되게 어려웠던 해입니다. 정시 때 서울의 모 여대가 붙었고 지방의 한동대학교로 붙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죠. 지하철 타고 가는 친구가 통화가 된 거예요. 사람은 그러니까 말은 나면 제주도로 가고 사람은 나면 서울로 가라. 그러니까 서울로 가라고 설득을 했어요. 이 아이가 무슨 말을 했느냐면은 저는 한동대학교를 가서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는 꿈이 있고 계획이 있어요. 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요라고 울었어요. 차 안에서, 기차 안에서. 그래서 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연락을 했죠. 이제 시간이 지나서 2015년이 된 거죠. 올해 겨울에 이 친구가 그 이화여자 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붙었습니다. 붙었고요. 이번 중간고사 걔가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톡으로 저 선생님 수제자 맞죠? 라고 보냈어요. 당연하지라고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 친구가 고등학교 다닐 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느꼈는지 저는 봐왔거든요. 수학 공부를 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또 한 친구가 있어요. 항상 수학이 항상 얘는 2등급이었던 것 같아요. 2, 3등급 정도? 국어 2등급, 영어 2등급 항상. 얘는 수학 교과가 꿈이었어요. 딱 수능을 봤는데 둘이 나왔어요. 애매하죠. 이 친구가 수학 교과 떨어졌습니다. 떨어졌고 역시 그 대학을 갔어요. 근데 이 친구는 우리 반 성교 부반장이었단 말이죠. 아침마다 자고 있는 친구들을 깨우면서 예배를 드려요. 부모님이 빵집 하는 친구였는데 빵을 가지고 와서 빵 주면서 막 깨워서 막 노래 부르고 춤을 추는 거예요, 앞에서. 대단한 특이한 친구였죠. 근데 이 친구가 한동대를 가서도 똑같이 사는 거예요. 정말 공부 열심히 했어요, 이 친구들 수학을. 정말 열심히. 근데 수학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열심히 해요. 연애도 정말 죽을 듯이 했어요, 친구는. 하여튼 뭐든지 간에. 얘가 이번에 취직을 했습니다. 근데 신입사원이 3,000명인데 신입사원 연수 중에 1등을 했습니다. 그 아이의 그런 적극성, 활동성 이거를 동료평가들 최고로 친 거예요. 수학,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수학이 뭘까요? 수학은 분명히 능력이 필요합니다. 타고남이 필요합니다. 수학을 잘하면 좋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여기 어머니들 아버님도 오셨는데 수학 한번 물어보세요. 잘 못했을걸요 아마. 네, 수학 잘한다고 해서 인생에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이 고등학교 생활 중에 가장 힘들게 하는 과목이 뭐죠? 수학입니다. 누가 뭐래도 수학입니다. 근데 그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정말 열심히 하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성공할 수 있는 사회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걸 정말 많은 걸 봤어요, 지금까지. 이 제자들을 보면 시험 치고 나면 막 복도에서 선생님 울면서 뛰어오고 펑펑 울고 수능 치고 나면 난리가 나죠. 근데 그 아이들이 10년이 지났을 때 지금 만나면은 다 웃습니다. 그때 그 얘기를 하면서. 근데 웃으면서 말할 수 있는 친구의 공통점은 뭐다? 최선을 다한 친구들입니다. 최선의 다른 이름은 기회다. 이거 제가 말한 겁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최선은요, 전혀 의도치 않은 기회로 다가옵니다. 근데 기회가 다가왔을 때 최선을 다한 사람은 잡을 수 있습니다. 헌데 수포자, 소위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들, 공부를 포기하는 학생들은 자기 인생에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가 없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를 못해요. 저는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이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해서 여러분 삶에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현명한 학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삶을 살면서 힘든 일이 왔을 때 내가 고등학교 순간에 그 어려움도 이겨냈었는데 이 정도야? 라는 자신감으로 훌륭한 대한민국의 사회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장시간 강의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세상 어디도 좋아